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이 검찰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대우조선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을 고려할 때 체포하는 게 맞다 해서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감사원장 황창현은 대우조선을 제대로 감사 못한 점이 있다고 실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사태를 알고도 모른 척 눈을 감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우조선의 사태가 눈더미처럼 커지는 과정에서 하나 또 중요한 주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범은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원칙대로 했다, 관행이다 이러면서 이런데 범죄에 협조를 해주고는 빠져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회계법인이요, 한마디로 회계법인은 그 의뢰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이 의뢰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를 해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뒷돈 때문에 그러는지 뭐 개인적 연고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의뢰인의 입장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분식 회계, 즉 사기 행위를 해서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한국 유수한 회계법인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정권에서 사회이사를 할 때 이런 행위를 목격하고 그 회계법인을 고발하라고 했는데요. 끝내 고발을 갖다가 주저해서 정말 몇 번을 쌍욕을 하고 회의를 갖다가 회의장을 뛰쳐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고발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 뭐 회계법인 고발하는데 뭔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그랬습니다. 투자자들이 몇백억을 손실을 입고 회사가 몇백억을 입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회계법인이 허위 서류를 검증하지 않고 추천했다면 그 회계법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01년 말요, 전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 분식 회계의 대명사 엔론의 그 CEO인 제프 스클링은 정권 사기죄로 24년을 받았고 CFO인 앤드류 파스토이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도요, 이 분식 회계를 한 책임을 지고 대우조선의 전 사장들과 CFO 책임자들을 이 정도 형을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엔론을 감사했던 회계법인 아스 앤더슨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분식 회계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회계를 정확하게 해야 거기 따라 세금을 매기고 또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색이 이런 공개법인이 이 회계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요, 주주들을 속이고 범죄,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회계법인의 역할은 누가 의뢰하든 공정한, 한마디로 회계를 해서 의뢰자에 전혀 관계없이 이 별개의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을 어겼다고 회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1조 5천억 대의 손실을 숨기고 주주들에게 수천억 대의 흑자를 냈다고 한 대우조선의 양, 지금 분식 회계가 더 적발되고 있죠. 이를 감사했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그걸 대우조선을 그런 회계 처리를 적정하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대우조선 경영진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데 한 통속 역할을 회계법인이 한 겁니다. 자, 감사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사 여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대우조선 재무담당이던 김갑중 부사장은 배임 횡령이 드러난다면 5년 이상 형을 받지만은 외부 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은 최대 5년 업무 정지가 전부라고 하는데요. 분식회계에 관대한 국내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이 사회적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엔논 같은 경우에요. 에너지 거래의 특성상으로 시점에, 거래 발생 시점에 그리고 회계 발생 시점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요. 특수한 회계 조작으로 수십조의 분식 회계를 했는데요. 이 회사 부회장은 검찰 기소가 들어가니까 차 안에서 권총 자살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스 앤더슨은 당시에 완전히 퇴출됐다가 한참 뒤에야 다시 복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아까 깜빵에 갔다라는 그런 이 CEO와 CFO는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이 특수 중범죄자를 위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 가책도 없이 협조해준 안진회계가요. 지금 기가 찬 게 뭔가 하면 이 해당 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안 개정 논의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이야기죠.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분식회계 등이 반복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즉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를 계속 봐주는 그런 회계법인의 대표를 한마디로 자격 박탈을 못하게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멤버로 이런 짓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안진회계법인에서 사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은 현 규제개혁위원회 안진회계법인 R&D 센터 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해당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 사건 이후 금융위가 추천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 그 내용이 아까 말한 분식회계 계속하는 회계법인의 대표 자격 박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였다는 거죠. 차, 기가 찹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철회 권고 심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즉 하지 말라고. 금융위원회가 그나마 해보겠다고 내놓은 것을 철회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 신선 조항에 대해서만 조항을 수정,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자, 금융위원회가 봤을 때도 기가 차니까 그랬겠죠. 김현실 관계자는 재심사 청구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태를 해서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 회계감사를 6년 연속으로 맡아왔는데요. 2014년 말 5천억의 이익을 내던 대우조선해양이 불과 6개월 후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진회계법인 역시 이 분식회계의 책임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 프로그램으로 여러 차례 모의 실험을 해가면서 경영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부풀린 경영 실적으로 성과급 장치까지 벌렸다는 겁니다. 자, 대우조선이 사용한 회계조작 수법은 예정원가를 낮추는 거랍니다. 예정원가라는 것은 선박 건조나 해양 플런트 공사 등에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예정원가가 낮을수록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올라가 우수한 실적이 나오는 거죠. 자, 들어가는 비용이 낮으면 당연히 남는 게 많겠죠. 검찰 조사 결과 경영진이 목표 실적을 정하면 원가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이 실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회계 프로그램을 돌려 모의 실험까지 하며 수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게 회사입니까? 마피아 집단 아닙니까? 도박장이죠. 또 해외 자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순자산 규모를 부풀린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재호 전 사장 재임 기간이 2012년부터 3년간 조작된 분식회계 규모는 순자산 기준 5조 4천억이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발 뻗고 살았을까요? 부풀린 경영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도 벌렸다고 합니다. 2013, 2014 2년간 임직원에게 성과급 격려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을 뿌렸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조작된 회계장부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10조 원의 대출을 받고 35조 원의 대출 보증을 서는 등 45조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도록 방기한 한국의 감사기관이나 이 자회사인 산업은행도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요, 과연 속도니 뭐니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 사항들을 한번 체크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했는데요. 무수단 미사일이 이번에 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마하 20이다 25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연 이 무수단 미사일의 이 추락 속도, 그러니까 이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로 성층권을 날아가서 우주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데 속도가 얼마였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꺾여서 대기권 밖에 있을 때는 마하 17이었는데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10 정도로 떨어졌다가 사드 미사일이 요격 가능한 최저 고도 50km에 달했을 시점에는 이 속도가 마하 한 8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항상 이 속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공기 저항이 그만큼 세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운석도 대기권 밖에서는 마하 20으로 내려오다가 대기권에는 들어오게 되면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탄도미사일 탄두가 이 공기 저항을 막을 수 있도록 좁비하게 설계되기 때문에 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속도가 떨어지는 게 덜하죠. 그래도 마하 한 8 정도 되면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사드로 그러면 요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무수단 미사일 전 구간에서 마하 14 이하였고요. 사드 미사일의 요격 구간 지상에 50에서 140까지에서가 요격 구간입니다. 이 요격 구간에서는 무수단 미사일 속도가 마하 8에서 11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 미사일은 마하 14 이하 탄도 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ICBM이 대기권 재진입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ICBM이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00km, 12,000km 이렇게 가는 거죠. ICBM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공기 마찰 온도가요 6에서 7,000도라는 겁니다. 이번 무수단 미사일의 공기 마찰 온도는 3,000도 이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이 쐈을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의 이 공기 마찰 온도는 3,000도, 실제 ICBM을 쐈을 때는 6에서 7,000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실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두가 무사했냐 하는 것은 실제로 북한이 탄두를 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 보통 탄두가 빠른 속도로 해면과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해수를 해서 대기권에 진입할 때는 무사했다. 안 그래 부딪힐 때, 해면에 부딪힐 때, 바다 표면에 부딪힐 때 조각이 났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예 해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을 쏴서 대기권을 통해서 밑으로 성공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ICBM에서도 대기권 재진입 시 공기 마찰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북한의 그러면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공인가 하는 부분에서요,
북한은 그동안에 무수단의 비행을 통제하기 위해 편향 추력 방식을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군사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편향 추력 방식은 미사일 꽁문이나 동체 옆에 가스 분출기를 장치해서 비행 방향을 트는 거랍니다. 자, 이게 미사일이라면 미사일 이렇게 옆에 이 가스를 갖다가 분출하게 해서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쪽으로 좀 분출하면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이걸 약간씩은 조절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추력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마구 흔들려서 공중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랍니다. 여러 차례 북한의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그동안의 평양 추력 방식이 실패하자 무수단 미사일의 아래쪽에 작은 날개를 달아서 균형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체에서 미사일에 달려있는 로켓과 그 다음에 방향을 약간씩 틀기 위한 어떤 평양 추력 방식의 가스 분출기, 이게 방향이 일치해야 한쪽으로 쭉 가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또 이쪽으로 가면 이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때까지 미사일 쌓아 올린 게 공중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성공한 것은 꼬리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방향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조정하지 않았냐, 이런 겁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솔직히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군사 당국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사드가 격추할 수 있는 속도라는 거고요. 그것은 뭐 기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속도가 사드가 격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예상만큼 그렇게 마하 20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마하 8 정도 이상이다. 그 다음에 대기권 진입을 해서 무수단 미사일이 ICBM이 대기권 진입할 수 있게도 했다는 말은 실험 조건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진입 시 공기 저항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탄두를 해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거고, 실제로 무수단 미사일이 이번에는 발사 성공한 것은 이 로켓 추진과 또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정하기 위한 가스 분출기 간에 서로 간에 이런 이 오차들 때문에 이 폭발이 되었는데 날개 등을 달아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자,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요, 저는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한 부분에 있어서 뛰어날 수도 있죠. 왜? 맨날 밥만 먹고 잘못하면 죽일 건데 잘하면 엄청난 상을 줄 거고, 이 일만 이렇게 열심히 몰두해서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실패했다고 폄하한다고 우리가 잘나지는 겁니까? 찌질하게 진짜 못나 보입니다. 응징한다 말도 듣기 싫고요. 단호하게 대응한다 말도 듣기 싫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기술적으로 우리도 진보를 이루든지요. 중국이 가운데 서서 저렇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면서 겉으로는 제재한다는 쇼를 해대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중국에 대해서 한번 지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겁니다.